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4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2강에서는 경제지표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3강에서는 성장과 물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매크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면서 이야기가 너무 탁상공론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대체 매크로를 공부해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21강에서 가치 투자와 달리 매크로는 하나의 레이어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 온다고 숏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매크로에 대한 뷰를 거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원론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매크로에 대한 공부가 어떻게 수익으로 발현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매크로라는 개념이 워낙 방대한 개념이고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의 가짓수도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입문자를 위해서 많이 좀 단순화한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크로에 대한 공부와 분석이 수익으로 발현되는 방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텀업, 탑다운 그리고 트레이딩입니다. 3투기에서 소개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 4가지 중에 가치 투자, 자산 배분,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에 해당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먼저 바텀업 방식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살짝 소개를 했는데요. 미시적인 개별 기업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산업 전망, 이익 사이클, 할인율과 같이 가치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의 매크로 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탑다운 방식은 하이 레벨에서 매크로를 통해서 어떤 자산군이 앞으로 더 좋을지를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산업과 기업으로 내려오는 경로라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탑다운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매크로와 관련해서 나쁜 소식이 들리면 주식을 팔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주식을 삽니다. 개인 소비가 좋았다 그러면 안도하고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 그러면 공포에 팔아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매크로라고 표현은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라는 개념은 정말로 복잡다단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제, 매크로라는 표현 속에서 수백만 가지의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각각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매수 매도로 이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에서도 기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나 이익 마진, 할인율 등의 핵심 변수를 추리고 그 핵심 변수를 통해 어떻게 적정 가치로 이을 수 있는지 이 가치 평가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했는데요. 매크로에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바로 사이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수백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개인 투자로서 이 수백 가지에 일일이 하나씩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핵심적인 변수들을 추리고 그 핵심 변수들을 통해서 이 사이클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3투기 22강에서 경제지표를 분류하는 축 중에 하나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클도 그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사이클은 이제 경기 사이클, 금융시장의 사이클은 금리 혹은 신용 사이클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 사이클에 대한 뷰가 형성되면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을 테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경기 회복, 경기 확장,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렇게 컸을 때 경기 회복, 확장, 둔화, 침체 그 다음 또 다시 회복, 확장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클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경제 지표를 볼 때 각각의 지표가 어떻게 내가 들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경제 지표의 수치상으로 우리는 어떤 경기 국면을 향해 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게 파악되면은 이제 해당 국면에 좋은 섹터와 종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소매 판매가 저조하다고 한다면 우린 경기 둔화에서 이 침체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국면이 파악이 되면 해당 국면에 아웃퍼폼할 자산군이나 산업을 찾은 뒤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은 11가지 섹터들의 이 8가지 이 경기 국면별 퍼포먼스를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이 둔화기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둔화기 후반을 누르면 이제 과거 수십 년 동안 둔화기 후반이었던 요 시점들을 이렇게 다 찾은 다음에 이 11가지 섹터들이 이 둔화기 후반 시점부터의 수익률이 어떠했는지 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는 괜찮고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사치품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데요. 이 둔하기 후반에서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에는 보통 사치품,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섹터는 이렇게 언더퍼폼하고 필수 소비재 혹은 유틸리티 이렇게 어차피 침체라도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율을 반영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섹터 비중 조절을 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과거 데이터일 뿐이고 뭐 맞춘다 해도 아까 전에 임의 소비재랑 필수 소비재 수익률 차이가 한 6%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전부 정확한 지적이고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실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했을 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을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납적 추론은 과거의 패턴이 이러려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테스팅하고 그렇게 퀀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역적 추론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한 그런 경제학적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이어서 추론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데이터 기반해서 어떤 귀납적 추론을 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들이 과거와 현재의 그 데이터 환경이 비슷하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초 단위의 그런 짜잘하고 많은 데이터가 있는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이러한 백테스팅이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은 이제 퀀트가 다 장악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가 매크로 영역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이랬으니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침체기에 이게 좋았으니 이번 침체기도 무조건 이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데이터 숫자가 적습니다. GDP 수치는 이제 1년에 4번밖에 발표가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 환경이 다릅니다. GDP 데이터로 귀납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60년치를 보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는 많아지겠지만 70년대 오일 쇼크 시기 혹은 2차 세계대전 이전 그런 시기랑 지금의 어떤 환경적인 컨텍스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GDP가 3% 정도가 됐다. 이 이야기, 이 데이터 포인트의 의미가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 패턴을 따라서 투자하겠다. 그런 보장이 없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런 자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데이터는 반드시 여러분의 연역적 추론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둔하기 케이스들을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좋았던 패턴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둔하기에 필수 소비재를 사자. 이렇게 패턴 기반에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경제학적으로 논리에 합당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든 그 임의 소비재 예시는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면 점점 사람들은 당연히 스포츠카나 향수 같은 사치품의 소비는 줄이겠죠.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섹터는 언더퍼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동시에 아무리 침체라고 하더라도 화장지나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는 줄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가 임의 소비재를 아웃퍼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봤자 이게 수익률이 몇 퍼센트 차이일 뿐이고 우리가 경기 국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적 우위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럼 큰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기 국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적 사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서 기대값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필수 소비재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담은 종목들의 섹터 비중을 좀 조정하는 수준으로 이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은 1에서 3%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한다 했을 때 연평균 9%를 내는가 12%를 내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은퇴하실 때 13억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30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갈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확률적 우위라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분석에서 20%를 벌어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본인의 사고과정 전반과 그 여러 단계 의사결정에서 중첩해 나가는 그런 사고의 깊이와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탑다운 방식에 있어서도 자산군 비중에 있어서 확률적 우위가 있는지 여부가 있을 것이고 그 자산군 내에서 주식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섹터 비중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방금 거기서 이제 확률적 우위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 감안을 하면은
또 섹터 비중 내에서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단가에 어떤 방식의 매매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확률적 우위가 중첩되면서 커지게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너무 약소하게 느껴진다, 내가 이 정도로는 이런 걸 공부하고 분석할 그런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본인의 욕심 대비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욕심은 노동소득에 쏟아서 시드머니를 늘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시드머니가 점점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 3% 수익률 차이를 크게 체감하게 되고, 그럼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그런 지적인 성장과 지적인 쾌락에도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되면서 선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욕심을 현재의 시드머니 상태에서 어떻게든 자본소득을 늘리게, 나한테 유의미하게 느껴지도록 자본소득을 이제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높이게 되고, 그럼 점점 이제 잡주 같은 곳에 투자하다가 타임보다 연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통계상 연평균 5% 정도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또 시드머니는 계속 시드머니대로 모이지 않은 채로 30대, 4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느낌이 든다면 노동소득에 더 집중을 해서 시드머니를 증가시키면서 투자 쪽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이 매크로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수익률, 나의 확률적 우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탑다운의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결국은 그 수많은 변수들이 사이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산군에 대한 비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자산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